과연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얻는가?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바치고 있죠, 이 우리가.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범죄자를 잡고 하는 또는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분야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벌써 약간 뒤터져 있을 수 있고 방송이 나갈 때 또 바뀔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빨라요.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봤더니 법률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런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2019년 2년 전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둔 바둑 시합처럼 이제 법률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대요. 세 팀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팀을 짜고 여기 9팀은 변호사 2명이 팀을 짜서 어디 12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이 세 개가 모두 인공지능 인간 협업팀이에요. 변호사 2사람이 한 거는 이 안에 들지 못했어요. 3등 안에. 컴퓨터하고 법률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조합인데 왜냐하면은 이 법률이라는 게 일단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들을 다루는 거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재판하고 이게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컴퓨터가 하도록 만들기 쉬운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재판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면 되는데 2심은 인간 판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사 재판은 안 되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건데 중국이 되게 빠르게 이걸 하고 있어요. 중국 빨라요. 2017년부터 중국은 이미 인터넷 화상으로 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스크린상에는 여기 인공지능 판사, 원고, 피고가 떠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처리 건수가 뭐 100만 언저리라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너무 얘기를 하는 줄어들죠.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뭔가 사랑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똑같은 사건 줬을 때 이 판사가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 판사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의냐 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감정적인 요소나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판사한테 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리가 없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 다르다는 소리 안 나올 단점들은 거고. 좀 없어지는 면이 네, 있겠죠. 그런 면이 다 있죠. 사실 이 소재가 모든 업계에 사실은 지금 법조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영어학계. 문제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이 학습에 영향을 줘서 그런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루다 챗봇. 챗봇이라 그래서 챗봇. 예,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실제 메신저 대화 100억 번이 바탕이라 진짜 사람처럼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이게 이루다가 이제 발표가 됐고 불과 한 1, 2주일 만에 40만 명이 사용자가 생기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으나 곧 폐쇄돼요. 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데 일단은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나 되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갖고 논 거죠 성적으로. 이루다를 성적으로 뭐 노예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물론 이렇게 금지어로 책정돼 있지만 금지어를 피해서 하는 법 그래서 성희롱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루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계속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구 계좌번호 뭐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계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학습했냐 그랬더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은 건데 톡에서 우리가 애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연애에 넘기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이거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결된 주소가 나온다던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보들이 딸려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논란.
개발업체는 연애 운영 당시 이용자들에게 메신저 대화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얻는가?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바치고 있죠 이 우리가.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편향이 들어있어서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판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판례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판례 안에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동안에 급격히 바뀐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다면은 옛날에 이루어진 그런 판결들을 다시 반복할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